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9일 화요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중국의 역사 주원장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목은 주원장 6.1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나라가 지금 내일 모레 망할 판인데 왜 한가롭게 중국의 주원장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제가 그 케사르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이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고 다단계 공산화의 진행이 중인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란 정치적 괴물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문재인의 대항마가 누구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난세죠. 마땅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의 인기도가 지금 사퇴는 이후에 인기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원장 최재형, 그제는 또 황교안이 답이다 해서 황교안 씨가 또 올랐고,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해서 지금 굉장히 구한다고 지금 막 헉헉거리고 난리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에게 바른 소리 바로 한번 대들면 그 사람 인기가 팍팍 올라가는 막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은 정기라든가 역사 속에서의 정기, 인물,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원장이가 여러 가지 천하를 제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명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홍건적 무리로 해가지고 전쟁을 쳐나갈 때는 그 주변에는 서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장들, 홍건적에서 자기 고향 친구들, 동지들 해서 유능한 무장들이 이제 주변을 포진하게 되는데, 무장만으로 그 중국의 넓은 천하를 제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민도 있지만 지주계급도 있죠. 지식계급이 있죠. 송나라 시절에, 멸망한 송나라 시절에 그 승리학자들도 있고,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내놓으라는 중국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원장이 6.1을 만나게 되는데, 6.1은 금능의 대총독 시절에 참모로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가 1360년이고, 주원장의 고향 친구, 이제 고향 친구가 아니고 절강성 출신입니다. 좀 남쪽이죠. 그쪽보다. 안희성 쪽보다 남쪽에 있는 절강성 출신입니다. 주원장이 처음으로 발탁했던 책사, 문인 책사가 이선장 아닙니까? 그 이선장이가 6.1을 만나가지고 6.1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주원장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선장과 더불어 개국 공신입니다. 그 6.2의 이름, 자는 유백온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3대 책사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3대 책사 누구냐? 어떻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갈공명, 삼국지연의 그 책에 나오는 촉을 세운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나라를 건국했던 유방, 장량이라는 책사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주원장의 명나라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책사인 유기를 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의 3대 책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서 박학한 그 당시에는 유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뿐만이 아니라 천문,
지리, 사주팔자, 점술, 관상 이런데 다양한 또 방면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병법이죠. 군대를 군사하게 이제 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법에도 통달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이. 그러니까 문과 무가 겸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들은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유기는 원나라 말기에 그 과거 급제를 했고, 우선 승리로 과거 급제를 해서 관료가 됐고, 당대의 강남의 수제다, 천재라고 이런 이름을 이미 날렸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가 유기를 포섭을 하는 데 있어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예현관이라는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까지 지어가지고 이 유기를 포함한 학자들을 대접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다 하는 점입니다. 유기는 금능에서 일을 하면서 오자마자 시무 18책 10가지 정책이죠. 원칙, 정책적인 원칙을 주원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주원장은 그것을 새겨가지고 이 천하제패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주원장이 이제 이선장보다 성격이 굉장히 곧고 직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이건 아니다 저다 해가지고 다른 말을 대놓고 한 사람인데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인재를 아끼고 인재 영입에 주저하지 않으며 전쟁을 하는 중에도 농사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천하를 제패하려면 인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관도 장수도 중요한데 이 학자들도 그만큼 학자들 영입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말을 타고 천하를 제패할 수 있죠. 그러나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천하가 평정될 때는 무력이 필요한데 장수가 필요한데 그 평정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학자들, 문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중에서도 농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면 이 농토가 중국이 땅이 굉장히 넓은데 몇십만 명 동원돼야 되는데 병사들 식량, 군량미를 누가 조달할 겁니까? 그래 결국은 주원장은 거기에서 착안한 것이 전쟁 중에서도 여름철에 농번기 때는 군인들로 하여금 그 농토를 개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농사일도 하고 농군이죠. 농사일도 하고 군대일도 하면서 두 가지를 겸직하면서 군량미 조달에 소홀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이런 말합니다. 다스리는 지역의 형벌은 가볍게 하고 세금도 융통성 있게 매겨 백성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스리는 지역의 형벌을 가볍게 해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주원장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전쟁 중에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도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만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는 대명률이라 그러죠. 명나라의 형법이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중국 전 역사를 통해서 명나라 시대의 형법만큼 무시무시한 형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 이념은 유교에 두어야 합니다. 원래 이 유기라는 사람이 홍건적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농민계급이 반란 일으킨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원나라의 조정이 원칙도 없이 당국진이라는 그런 군부리죠. 지방에 절강성에 설치는 군부들과 타협을 하고 항복을 하니까 또 감투를 주고 이런 반역자 처벌에 원칙이 없는 것을 알고 개탄을 하면서 결국은 주원장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이제 홍건적을 싫어하지만 자기가 이제 기댈 것은 주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다만 주원장에게 투항을 했을 때 조건을 걸은 겁니다. 그 강남 지역이 멸망한 송나라의 그 유학자들이 공자 맹자를 침봉하는 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새로운 나라들이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홍건적이 통치 이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도둑대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새로운 통치 철학을 가지려면은 온 나라에서 멸망한 송나라의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둬야 된다고 주원장에게 설득을 해서 주원장이 유학을 통치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하나 유기의 업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초기에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 맹자 유학자들 유학 근데 그 유학이 이제 주자가 그걸 집대성했다 해가지고 주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작이 서적들이 엄청나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죠. 자,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그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비책을 말을 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서쪽의 진우량을 톱을 하고, 먼저 서쪽의 진우량을 톱을 하고, 두 번째, 동쪽의 장사성을 톱을 해라. 톱을 해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북으로 진격해서, 북정하여, 북쪽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서, 최종적으로 원을 치시오. 이렇게 1번, 2번, 세 번째, 이렇게 책을 말해 줬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진우량, 장사성 이런 인물들, 지방의 군벌들이 주원장이 최대의 라이벌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쪽의 진우량과 동쪽의 장사성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서쪽의 진우량이었고 동쪽의 장사성은 이 중국 지역에서 가장 그 생산물이 풍부한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에서 왕을 잠칭한 그런 두 군벌 세력들, 그 군벌 세력들을 차례차례 무찌르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가장 힘든 라이벌이죠. 서쪽의 진우량과 동쪽의 장사성을 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을 먼저 쳐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전략을 말해 준 겁니다. 더 야심차고 더 무서운 진우량을 쳐라. 진우량과 주원장이가 충돌할 때는 동쪽의 장사성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공격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 계산 예측을 한 것이죠. 예, 동쪽의 장사성의 성격을 깨뜨려 본 겁니다, 이미. 예. 근데 만약에 먼저 동쪽의 장사성과 대전이 벌어진다면 서쪽의 진우량이 공격을 하면서 중간에서 협공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쟁에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여기 지도는 나중에 여기 제가 드리고 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중간에 지금 빨갛게 있는 동그라미 친 것이 여기 지금 주원장이라는 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친 거. 주원장이가 그 중앙에 있죠. 여러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서쪽으로, 중앙에 주원장이 있고, 주원장 위에 자기 그 장인이었던 곽자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우량이 있었고, 또, 여기 지금, 동쪽으로 장사성, 이렇게, 그리고 강남 지역, 양자강 유역 일대에서 쟁탈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유기가 금능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유기는, 원나라 말에 이제 관리로서 직접 자기가 홍건적과
전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건적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기는 주원장에게 홍군의 단점 10가지를 거론하는 직언을 하게 됩니다. 단점 10가지 있는데 이걸 고치시오. 대놓고 직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단점 10가지를 한번 봅시다. 홍군 단점 10가지. 주원장 군대의 단점 10가지입니다. 주원장이가 한번 이야기 해봐라 그랬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거르기죠. 네. 첫째, 홍건적은 공명과 성현의 뜻을 거스른다. 공명이라는 게 누굽니까? 공자와 맹자를 합쳐서 공명이라 그러죠.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그르치고 지맛대로 한다 이게요. 원칙이 없는 도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성현을 거스른다. 성현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뭐 살인과 도적질을 밥 먹듯이 한다. 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막대먹은 비적대다, 도둑대다 이런 얘기예요. 참 주원장한테 그런 말 하기 힘든데요. 홍건적 우두머리 아닙니까? 주원장이가. 둘째, 삼강오륜을 거스른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삼강오륜. 그 인간의 가정의 기본 그 당시에 유학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뭐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그래서 뭐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 유별, 부인은 남편을 공경을 해야 돼요. 부부 유별, 이렇게 해야 되고. 요새는 뭐 그런 게 드뭅니다만.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되고 배반을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상강오륜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 그 국가를 애국심 이런 그런 도덕심 그게 상강오륜인데 이 상강오륜을 거스르면서 도덕을 I don't care. 도덕에 대해서 상강오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래 얘기예요. 가정도 막 파괴한다 이래 도덕질하면서 그것도 안 되고. 셋째, 그래서 규율이 없으니까 도적대와 다름이 없다 이게 홍건적 군대를 갖다 이렇게 까버렸어요. 규율이 없으니 도적과 다름 아니다. 비적이다 이래. 도덕대다. 당신들이 무슨 군대냐. 무슨 관군도 아니고 도적대다. 그 넷째,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 홍군 보니까 많은 홍건적들이 원나라 군대하고 통일전선 해가지고 원나라를 하루빨리 통일된 유나이티드 프론트 하나의 그 연합전선을 결성해가지고 원나라를 쳐야 되는데 저거들끼리 밖으로 싸움하면서 저거들끼리 홍건적끼리 싸움한다 이게 도적들끼리 홍건적끼리 죽고 죽이고 부하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원칙도 없이 그런 배신과 살인이 밥 먹듯이 한다.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한다 이 얘기예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자급자족이 안 되고 병법에 무지하다. 자,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농민들을 약탈할 거 아닙니까? 강간하죠. 여자가 없으니까 강간합니다. 남의 안에 막 납치를 합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기가 병사가 전쟁에 안 갔을 때는 농번기 때 어떻게? 농사를 지어라 이게. 농토를 그냥 약탈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병사도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전쟁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된다. 식량이 자급자족해야 군인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농민들한테 이 쌀을 식량을 약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식량을 농민들에게 함부로 약탈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죠. 그 도적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병법에 무지하다. 싸움을 하더라도 뭘 알고 군사 지식을 알고 싸워야 되는데 무대바로 싸운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병법에 무지하다. 장수들한테 한 이야기 같아요. 비난한 농민 출신들이 병법에 뭐 언제 배웠겠어요? 손자병법이 뭔가를 알겠습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병법에 무지하다 이 얘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긴 장수들도
주원장 밑에 있는 장수들도 병법의 원칙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6번째, 백성을 핍박하여 민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홍원적들이 여기저기 웅크리고 해가지고 왕도 잠칭하고 하면서 세력을 몇십만을 동원했는데,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세금을 착취하고 농가 가가지고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거 막 배고프다 해가지고 훔쳐가는데, 쌀도 강탈해가는데, 그거는 무슨 뭐 채권이라든가 뭐 약속 의무도 발행 안 하고 무조건 약탈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하는데 강간하고, 그리고 딸 같은 거 포로로 해가지고 자기들 말이자면 그 여자들도 막 그거 안 되면 죽여버리고, 그 백성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 민심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민심을 얻지 못해서는 천하를 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심이 뭐냐, 민심이. 지금 우리 난세 아닙니까? 민심이 뭐냐, 이 얘기죠. 고민해야 돼요. 또 7째, 장수가, 홍건적의 이런 장수들, 대대장, 소대장, 뭐 여단장, 뭐 사단장들, 장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몇만 명, 몇십만을 지휘하는 장수들이 많은데, 장수들이 도량이 좁다. 이게. 도량이 좁고, 배신은 밥 먹듯이 한다. 이게. 술도 많이 마시고, 도량이 좁다. 이게. 지도자는 그렇게 커야 돼요. 도량이 좁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초안지에 장수가 도량이 좁다는 게, 초안지에 한신이 항우에게 어떤 좋은 비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우가 도량이 좁기 때문에 한신의 비책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신이 탈영해버린 거죠. 그리고 유방한테 감으로써 항우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한신이 탈영함으로써 항우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장수가 도량이 좁다 얘기예요. 뭐 장수뿐만입니까? 주원장 보고 한 이야기예요. 당신도 도량을 캐라. 뜨끔할 주원장이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 보고 한 이야기 같지. 8번째, 전쟁을 계획 없이 패싸움 하듯이 한다. 전쟁을 계획 없이. 아까 손자병법 모른다는 말과 같은데, 계획이 없이 한다. 그냥 진짜 성질나니까 욱 하고 싸움 박질 한다. 이게 패싸움 하듯이. 패싸움 하듯이. 대책이 없이. 패싸움은 왁 해가 붙었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발 분지르고 다리 분지르지는데, 전쟁을 계획도 없이 패싸움 하듯이 대책 없이 한다. 그거 도적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9번째, 패하면 순식간에 흩어진다. 패하면 대책 없이 그냥 어머야 하면서 도망을 가가지고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 홍건적하고 싸웠으니까 홍건적의 문제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에 우리나라도 홍건적이 와가지고 전멸됐잖아요. 왔다가 약탈하다가 최영 장군,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기가 본 홍군, 의병의 단점의 10번째로는 의병 간에 서로 경계하며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가 어렁어렁거리고. 근데 원나라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홍군 의병 자기들끼리 반목해가지고 싸워서 힘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적 행위죠. 적전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탐욕, 경계, 질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싸움을 한다 하는 점이고, 실제로 원나라 군대는 저 북쪽에 대도 쪽에 북쪽에 있고 양장유역 지역에서 이런 그 군벌들, 홍건적 내부끼리 왕을 잠시만한 세력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반목하고 죽고 죽이고 그런 전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유기가 이렇게 10가지 의병, 홍건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기분 나쁘죠. 근데 유기는 이런 말 합니다. 만약 이런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약점을 시정하지 못하면 홍군, 의병은 일개 도적대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유기의 발언을 듣고 주원장은 크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그것을 크게 써가지고 대청마루에 붙이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고 그 10대의 치명적 약점을 없애기로 노력을 거듭한 결과 결국은 위대한 명군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그 약점을 하나씩 봉합하고 없애는데 주원장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원장의 주변에는 홍건적으로 이런 지역의 장수가 됐을 때 뛰어난 문신들이 많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변을 바치게 되는데 서달, 탕화 이런 인물들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서달, 탕화, 요영충 또 자기 조카인 남옥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원장이가 한탄한 것이 책사, 문신, 탁월한 책사라든가 문신이 부족했죠. 그런 것이 이제 이선장을 통해서 이선장 그다음에 이제 유기 이런 인물로 보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선장은 내적이 탁월했지만 군사 문제는 무지했죠. 군사 참모로서는 부적격했습니다. 이제 그 행정 관료로서 살림살이를 잘했는데 군사 문제로 적절하게 이 의견을 내지는 못했지만 유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군사적인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1365년에 있었던 진유랑과의 결전, 파양호 전투입니다. 이제 일종의 해전인데, 그 당시에 그 진유랑이 쳐들어왔을 때, 주원장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가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 군대는 약 20만 명이었거든요. 65만 대 20만 명. 게임이 안 되죠. 3대1 병력인데, 열세인데, 많은 그 장수들이, 이거 뭐, 이 됩니까? 뭐, 도망갑시다. 퇴각합시다. 지킵시다. 네. 그, 여기는 파양호에서 결전을, 해야 된다. 뭐,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조조의 적백대군을 생각한 것이죠. 바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크니까, 배가 커가지고, 운신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 이제 얽혀있고, 근데, 특공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화공을 보라살로 공격을 하고, 폭탄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큰 진유랑 함선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진유랑 배가, 주원장의 배보다도 몇 배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어가지고 육박전 올라가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지고 육박전 하거나 화살을 쏘는 걸로 해서는 진열하게 거대한 함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배를 물리친 적백대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게 변법 아닙니까? 그래서 화공법을 충고를 해가지고 해전에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명나라 역사책에는 이것이 이제 주원장의 공이다. 주원장의 계책이 자기 아이디어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원장을 막 이렇게 황제의 탁월한 전략을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는데 야사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유기의 계책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를 남경으로 결정하는데 어떤 그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